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양한 미생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자연환경에서 16S rRNA 유전자 서열 분석을 통하면 80개 이상의 세균 문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4개의 문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테오박테리아 중에서 감마, 그리고 베타, 알파에 속하는 미생물과 간단한 특징 등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어서 나머지 프로테오박테리아들의 특징, 그리고 프로테오박테리아 이외에 속하는 다른 문들에 속하는 미생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오박테리아의 이 강들은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 프로테오박테리아에서 살펴봤던과 비교해서 더 적은 수의 종과 더 낮은 수준의 기능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8개의 목이 특성이 델타 프로테오박테리아에서 확인되었는데요. 이 델타 프로테오박테리아는 보시다시피 총 8개의 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델로비브리오 목과 믹소코칼레스 목은 새롭게 세균 포식자의 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목들은 주로 금속 및 황환원 속의 다양한 종을 포함하고 있고 이 중에서 특히 디설포비브리오나레스는 황산염 환원 미생물을 포함하는 가장 크고 흔한 목으로 이 미생물은 황산염을 포함하는 해양 퇴적토와 영양물질이 풍부한 무산소 환경으로부터 쉽게 배양이 됩니다. 보다시피 이름에 디설프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황산염을 환원할 수 있는 미생물입니다. 그 중에 신트로포박터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황산염을 환원할 수는 있지만 전부가 다 환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종은 1차적으로 영양공생이라고 불리는 대사적 동업관계에서 H2 소비 세균과 상호작용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장 또한 이 H2 소비 파트너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황산염이 존재하면 올리니종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의 도움 없이 황산염 환원 미생물로 생장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엡실론 프로박테리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엡실론 프로박테리아에는 몇몇 병원성 세균인 캠플로박터와 헬리코박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해양과 육상 미생물의 환경 연구를 통해서 엡실론 프로테오박테리아는 다양하게 자연에 존재하고 있고 이들 세균의 수와 대사적 능력을 볼 때 이들 세균이 중요한 생태학적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역할을 다음 슬라이드 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캠플로박터와 헬리코박터 종은 그람음성, 산화효소 양성, 그리고 카탈라제 양성의 운동성이 있는 나성균으로 대부분의 종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의 병원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미호기성이고 낮은 산소와 높은 CO2에 배양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캠플로박터 같은 경우는 현재 12종이 밝혀졌고 보통 출혈성 설사를 초래하는 급성 위자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라는 것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것도 병원체이고 만성 및 급성 위염의 원인이 되는데 위염은 위궤양 발생으로 진행이 됩니다. 솔프로스피릴륨은 캠플로박터와 가깝지만 이 종은 비병원성이고 미호기성 미생물로 담수 및 해양 서식처에서 찾아지게 됩니다.
또한 이 종은 원소상의 황셀렌산염 혹은 비산염을 전자수용체로 사용하는 현기적 호흡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넬라 같은 경우에는 소의 반추에서 분리한 현기성 세균인데요. 다른 엡실론 프로테오 박테리아와는 달리 현기성 미생물로 가장 잘 생산을 하고 푸마르산염 혹은 질산염을 정자수용체로 H2 혹은 포름산염을 전자경영체로 사용하는 현기적 호흡을 촉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기적 호흡을 촉매할 수 있고, 현재까지는 반추위에서만 발견되지만 이 미생물의 유전체는 캠필로박터 및 헬리코박터의 유전체와 상당한 상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엡실론 프로테오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환경으로부터 분석된 16S 리보소멀 RNA 유전자 서열만 알려져 있는 큰 그룹들이 있는데요. 이 그룹은 황순환이 진행되는 해양 및 육산 환경에 도처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로테오 박테리아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은 마이크로바이옴을 배울 때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퍼리큐테스와 액티노박테리아, 그 외에도 테너리큐테스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노박테리아, 테너리큐테스, 그리고 퍼미큐테스는 특성이 밝혀진 세균의 모든 종의 거의 반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균들이 이곳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퍼미큐테스 중에서 락토바실라레스 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속으로는 락토바실러스와 스트랩토코커스가 있고, 이 속은 젖산을 생산하는 발효세균으로 식품 생산과 보존, 발효를 통한 보존에 널리 사용이 됩니다. 비포자 형성균이고 산화요소는 음성, 그 다음에 카탈라제 음성, 그리고 모양은 강균 또는 구균으로 발효만을 수행을 합니다. 이 그룹의 세균은 포르피린과 시토크롬이 없고 산화적 인산화를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질 수준 인산화에 의해서만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러나 많은 현기성 미생물과는 달리 대부분의 젖산세균은 산소내성 현기성 미생물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락토바실러스는 당의 대사를 통해서만 에너지를 얻고 동형 발효만을 해서 젖산만을 생산하는 그룹, 그리고 이형 발효를 해서 에탄올과 CO2, 젖산염을 함께 생산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는 앞에서 말했듯이 막대 모양으로 이렇게 사슬로 생장을 하는데요. 주로 유제품에 존재하고 산성에 내성이 있어 pH 4에서도 잘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강균이 사슬 형태로 자라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에는 락토바실러스 브레피스, C번 같은 경우에는 락토바실러스 델브리아키 등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스트랩토코커스가 있는데요. 락토코커스와 스트랩토코커스는 동형 발효를 하고 구형의 젖상균을 포함을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코커스라고 명명된 것은 구균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이 스트랩토코커스의 일부 종은 병원성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 스트랩토코커스는 사슬 혹은 테트라 형태로 생장을 합니다. 이 스트랩토코커스는 버터, 우유, 사일리지, 기타 발효 성물의 생산에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나쁜 점으로는 충치의 원인균이 되기도 합니다. 이 락토코커스는 낙농에서 중요한 속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엔테로코커스 같은 경우는 분변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 속입니다. 또한 펩토코커스와 펩토스트랩토코커스는 당 대신에 단백질을 발효하는 절대 현기성 미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다양한 구형의 세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람 양성 구균으로 A는 스트랩토코커스의 사진이고 B는 락토코커스, 락티스의 사진입니다. C 같은 경우는 류코노스톡이라는 것인데요. 이 류코노스톡의 가장 잘 알려진 특징이 점액질을 다량으로 생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트랩토코커스는 화농성과 비리단스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화농성 소그룹은 폐혈성 인두염을 일으키는 스트랩토코커스 피오제네스에 의해서 특성이 확인되었고 비리단스 같은 경우에는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에 의해서 특성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두 그룹의 구별은 혈액 한천 배지에 의한 용혈로 진단을 하는데요. 화농성 그룹은 적혈구의 완전한 용혈에 의해 생겨난 베타 용혈을 형성을 하고 비리단스 소그룹 같은 경우에는 연쇄상 구균은 혈액 한천 배지에서 불안정한 용혈을 발생시키면서 이 조건에서 콜로니 아래의 한천은 녹색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뉴코노스톡, 앞에서 봤던 뉴코노스톡과 같은 경우에는 이형 발효를 하면서 감미료 성분인 디아세틸과 아세토인을 생산을 하면서 낙농업의 발효 과정에서 게시배양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퍼미큐테스의 비포사형 바실라 목과 클로스트리디아 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속으로는 리스테리아와 스타필로코코스 사르시나 등이 있는데요. 리스테리아는 바실라 목으로 토양에 널리 분포하고 있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귀해적 병원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생물은 그람 양성으로 카탈라제 실험에서 양성을 띠며 막대 모양이고 통성 호기성으로 화학 유기 영양체입니다. 이 미생물은 낮은 온도에서도 보통 잘 생장을 하는 특징을 갖는데요. 이것은 냉장식품에서도 자랄 수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다음은 스타필로코코스는 호흡을 하는 통성호기성 미생물이지만 발효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미생물은 집합체로 생장을 하고 카탈라제 실험에서는 양성을 띠게 됩니다. 이전에 배웠던 스트랩토코커스 및 젖상 구균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둬야 되는데요. 이 미생물은 건조한 생활에서 내성이 있고 높은 염분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은 그람 양성 그리고 구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스타필로코커스의 많은 종이 색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의
일반적인 편리 공생체 또는 기생체이고 간혹 심각한 감염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잘 알려진 종으로는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데르미스와 스타필로코커스 에우레우스가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병원성균으로 잘 알려진 스타필로코커스 에우레우스 사진인데요. 그람 양성으로 이렇게 보면 두꺼운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르시나는 절대 현기성 미생물인데요. 카탈라제 음성을 띱니다. 자랄 때 8개 또는 그 이상 세포들이 모여서 꾸러미를 만드는데요. 특이점으로는 극내산성을 띱니다. 따라서 이 균은 pH2에서도 자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단위동물의 낮은 위액을 분비하는 위에 서식해서 생장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위액은 pH2로 매우 낮죠. 이 사르시나 같은 경우에는 극내산성을 띠기 때문에 이 위에서도 서식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르시나의 사진인데요. 보다시피 8개의 세포가 모여 이렇게 꾸러미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람 양성의 세포인데 전에 스타필로코커스 에우레스보다 더 얇은 세포막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내생포자 형성균은 바실라목 혹은 클로스트리디아에 포함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세포 형태, 모양, 내생포자의 세포 내 위치, 그리고 산소와의 관계, 에너지 대사의 기초에서 구분이 됩니다. 바실러스 종은 호기성 또는 통성 호기성이고 클로스트리디움은 절대 현기성에 발효하는 종을 포함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는 보통 토양에서 찾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내생포자를 생산하는 능력은 토양에서 살아가는 데 매우 좋은 조건입니다. 그 이유는 토양은 극심한 변화를 하게 되는데 내생포자를 형성하면 이와 같이 변화되는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클로스트리디움 종과 내생포자 위치 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클로스트리디움의 다양한 종으로 포자의 위치에 따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 포자의 위치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박테리아들이 탄소원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탄소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바실러스와 파에니바실러스 종 같은 경우에는 한정 배지에 다양한 탄소원에 어떤 것을 넣어줘도 잘 생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바실러스들은 다당류, 핵산, 지질 등 복잡한 중합체를 잘게 쪼개는 세포의 가수분해 효소를 생산하게 되는데 미생물이 분해산물을 탄소원과 전자공유체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많은 바실러스들은 항생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데요. 그 종류로는 바시트라신, 플리믹신, 티로시딘, 그라미시딘, 서큘린 등이 포함이 됩니다. 대부분의 항생물질은 배양이 생장의 정직에 들어가서 포자 형성이 진행될 때 방출이 됩니다. 또한 몇 가지 바실러스들은 살충 효과가 있는 단백질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곤충병원체로 알려진 바실러스 투린지어니스의 내성 포자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자를 형성하는 클로스트리디움인데요. 이 클로스트리디움은 호흡사슬이 없어서 기질 수준 인산화에 의해서 ATP를 얻어 이용이 됩니다. 또한 당을 발효하는 당 분해성이고 아미노산 혹은 아미노산 쌍을 발효하는 단백질 분해성입니다. 이 클로스트리디움은 주로 토양의 현기성, 작은 공간이나 포유적물의 장간에서 찾아지게 됩니다. 둘 다 현기성이죠. 이 중 일부는 병원성으로 알려져 있고 보툴리눔 중독증, 파상풍, 가스 궤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포자를 형성하는 것 중에 사포로사르시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속의 특이한 점은 내세포자 생성하는 균은 거의 강균을 띠고 있는데 이 균 같은 경우는 구균을 띈 형태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속은 절대 호기성이고 구형이거나 타원형의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종은 사포로사르시나 우리아이며 강한 염기성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 사포로사르시나 우리아의 사진으로 8개 세포가 꾸러미를 이룬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자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테러리큐테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러리큐테스에는 미코플라즈마와 스피로플라즈마의 속이 주요 속입니다. 특징으로는 세포벽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가장 작은 미생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종종 마이코플라즈마라고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마이코플라즈마가 특징이 잘 연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이코플라즈마는 퍼리큐테스와 유형관계에 있고 동물 및 식물을 숙주로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유전체 또한 크기가 작습니다. 다음 표는 마이코플라즈마에 속하는 속들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테롤을 요구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 편인데요. 또한 유전체의 크기는 보다시피 다른 미생물에 비교했을 때 매우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의 특징은 세포벽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세포벽이 없는 대신에 특이한 단백질을 세포막에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스테롤과 지질글리칸입니다. 또한 삼투에 의한 세포용의 내성이 있고 스테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막은 다른 세균에 비해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또 다른 마이코플라즈마는 스테롤 대신 지질글리칸을 가져서 세포막을 안정화시키고 수용체에 부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는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마이코플라즈마는 한 가지 모양을 가진 것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 구형도 있고 막대 모양도 있고 다양한 형태를 관찰이 됩니다. 또한 마이코플라즈마의 콜로니는 일반적인 콜로니의 모습이 아닌 달걀 후라이처럼 이렇게 퍼진 둥근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의 스피로플라즈마는 나선형 또는 나사 모양의
세포이고 이 미생물 또한 세포벽이 존재하지 않고 편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전 동작이나 파동 동작에 의한 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은 진드기, 곤충의 혈액 림프와 소화관, 관속식물의 수액과 수액을 섭취하는 곤충식물의 표면에서 분리가 됩니다. 이 미생물은 일부 식물과 공충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초파리의 혈액 림프에서 발견된 스필로플라스마입니다. 이렇게 나선형을 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액티노박테리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액티노박테리아의 주요 속으로는 알스로박터, 코리네박테리움, 프로피오니박테리움 등이 있습니다. 이 액티노박테리아는 주로 토양과 식물체에서 서식을 하고 있고 막대 모양에서 사상체 형태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 호기성입니다. 그리고 마이코박테리움을 제외하면 대부분 해가 없는 공생체 미생물입니다. 또한 이 미생물들은 항생물질과 일부 발효낙농 제품의 생산에 가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리네형 세균은 그람 양성으로 호기성을 띠고 있고 비운동성으로 막대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생장을 하는 동안에는 곤봉 모양, 불규칙한 V 모양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꺾기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코리네박테리움은 동물과 식물의 병원체로부터 부생생물을 포함해서 매우 다양하고 일부는 병원체입니다. 다음은 알스로박터인데요. 1차적으로 토양 미생물입니다. 이 알스로박터는 강균에서 구균이 되기도 하고 다시 강균으로 변하는데요. 토양 미생물이기 때문에 건조한 환경 그리고 영양 결핍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면 알스로박터에서 일어나는 꺾기 분열을 보여주는데 불규칙하게 V자로 꺾인 세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알스로박터에서 보여주는 세포 분열인데요. 어떻게 꺾기 분열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포벽 바깥층이 파열되면서 꺾기 분열이 일어나는데 V자 모양의 이렇게 세포 그룹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슬라이드 배양에서 관찰한 알스노박터가 생장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이 미생물은 구균의 단일세포에서 강균으로 변하여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구균의 형태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모양을, 형태를 띄면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구균인데 마지막에는 여기 막대형인데 마지막에는 구균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프로피온산 세균 아시노박테리아 중에 이 프로피온산 세균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치즈에서 처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피온산 세균은 젖산, 탄수화물, 폴리드록시 알코올을 발효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균은 그람 양성으로 현기성 미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발효 형태를 띠는데요. 2차 발효라는 것을 띠는데 이 발효는 다른 세균이 생산한 산물의 발효로부터 에너지를 획득하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대사적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이코박테리움은 토양에 흔하게 존재를 하고 대부분 해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코박테리움 중에서 사람에게 병원성을 가진 미생물이 존재를 하는데요. 주로 막대 모양이고 표면에 마이콜산에 의한 항산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은 로버트 코우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마이코박테리움은 표면의 지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그람 염색에 의해서 쉽게 염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들은 다양한 세포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마이코박테리움은 생장 속도에 따라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생산하는 종과 빠르게 생장하는 이 두 가지 그룹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코박테리아가 생산하는 마이콜사는 다음과 같은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이코박테리아는 gram 염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염기성 폭신을 통해 염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염기성 폭신은 마이콜산과 이온 결합을 통해 세포벽의 마이콜산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염기성 폭신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이코박테리아는 이 콜로니가 특이한데요. 다른 미생물과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콜로니 사진을 보면 일반적인 미생물과 다른데요. 이 콜로니들은 오밀조밀하게 모여서 이렇게 주름을 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병독성을 가지고 있는 마이코박테리아 종으로 특징적인 코드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병독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균사체를 형성하는 사상성 액티노박테리아의 주요 속으로는 스트랩토마이스, 액티노마이스, 노카디아가 있습니다. 사상성 액티노박테리아는 방성균으로 토양에 흔한 사상성, 호기성, 그람 양성의 세균입니다. 특이한 점이 균사를 만들어서 진균의 균사체와 유사한 균사체를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영양물질이 고갈이 되면 균사체는 기균사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기균사는 생존과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포자로 분화가 됩니다. 이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속인 스트랩토마이스 속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트랩토마이스는 500종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트랩토마이스의 사상체는 가지로 갈라지고 영양세포 단계는 복잡하고 단단하게 엮어진 매트릭스로 구성이 되어서 조밀하고 구불구불한 균사체와 집락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락이 오래되면 포자자루라고 부르는 붕생포자를 만들게 되는데 이 포자는 바실러스와 클로스트리디움의 내생포자와는 다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노카르디아 속의 방성균으로 어린 집락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사상성 구조 균사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사성균이 포자를 형성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트랩토마이스에서 포자가 형성되는 단계를 보여주는 건데요. 먼저 포자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말단이 이렇게 휘게 됩니다. 그리고 포자가 형성되기 위해서 말단이 분핵화됩니다. 그 다음에 세포벽이 이렇게 굵어지게 되고 수축되게 된 후 포자가 이렇게 성숙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 스트랩토마이스가 포자를 함유한 구조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든 형태, 휘어진, 작은 다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포자를 함유하게 됩니다. 스트랩토마이스 및 다른 토양세균 등을 콜로니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검은색 콜로니는 스트랩토마이스의 콜로니 사진입니다. 스트랩토마이스는 토양에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흙냄새라고 하는 것이 스트랩토마이스의 지오스민이라는 대사산물에 의해서 나는 것입니다.
이 스트랩토마이스는 세포의 가수분해 효소를 생산을 해서 다당류 단백질, 지방을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절대 호기성 미생물입니다. 이 스트랩토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산하는 항생물질의 규모인데요. 불리한 스트랩토마이스의 절반 정도가 항생물질을 생산합니다. 뚜렷하게 다른 500개 이상의 항생물질이 스트랩토마이스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데 또한 일부 종은 2개 이상의 항생물질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보통 항생제를 생성하는 스트랩토마이스의 유전체는 8메가베이스 페어로 매우 큽니다. 스트랩토마이스는 항생제를 생성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박테리아지만 생태학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스트랩토마이스가 항생물질을 생성하는 것을 아가 플레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스트랩토마이스가 자란 콜로니가 있죠. 그리고 이 주변에는 항생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다른 미생물이 생장하지 못하는 존이 생성이 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스트랩토마이스가 생산하는 항생제 종류입니다. 스트랩토마이신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테고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스트랩토마이신 이 같은 경우에는 스트랩토마이스 그리세우스가 생성하는 항생물질로 대부분의 gram 음성 세균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테로이데테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박테로이데테스는 4개 목에 걸쳐서 특성이 확인된 700개 이상의 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테로이드의 주요속은 박테로이드가 있고 1차적으로 절대 현기성으로 발유 미생물입니다. 보통 평리경생체이고 사람과 동물의 장간에서 찾아집니다. 사람의 장간에서 우점하는 세균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균혈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박테로이드는 사람의 소화관에서 가장 많이 찾아지는 균인데요. 이것은 복합 다당류의 분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미생물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스핑고 지질을 합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질은 보통 포유동물 조직에서 찾아지고 세균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박테로이드 종이 생산하는 스핑고 지질의 구조입니다. A는 글리세롤로 스핑고 지질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B여서 이게 스핑고 지질입니다. 사이토파갈레스 목은 일부는 발유를 하기도 하지만 거의 배타적인 절대 호기성 미생물입니다. 길고 가는 그람 음성 강균으로 활주에 의해 이동을 하고 셀룰로스나 키틴과 같은 복합 다당류를 분해하고 일부는 어류의 병원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A의 그림을 보게 되면 사이토파가가 활주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플라보박테리아와 스핑고박테리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미생물은 보통 호기성 및 통성 호기성의 화학유기 영양체인데요. 이 미생물들은 당을 분해하는 막대 모양의 균으로 보통 활주에 의해서 이동을 하고 토양 및 수생서식지에 존재합니다. 이 플라보박테리움은 1차적으로 물이 많은 환경 그리고 식품 또는 식품 가공 공장에서 발견됩니다. 대부분 절대 호기성 미생물이고 노란색 색소를 자주 생산하기도 합니다.
병원성은 흔하지는 않지만 메니코세티쿰은 유아에 영향을 주고 몇몇의 어류병원체가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플라보박테리아는 저온성 혹은 저온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핑고박테리아는 표현형적으로 플라보박테리아와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스핑고박테리아는 플라보박테리아보다 더 광범위하게 복합다당류를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플렉시박터 같은 경우는 이 플렉시박터 속은 스핑고박테리아의 많은 속에서 전형적인 속인데요. 이 플렉시박터는 생장을 위해서 복합 배지를 필요로 합니다. 자라는 게 까다롭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이토파가와 차이가 있고, 이 미생물 또한 토양과 담수에 흔하게 발견이 되고 병원체로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세균의 다양성이라는 단원을 통해서 이렇게 가장 많이 발견되는 네 가지 문에 속하는 대표적인 균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